네, 이번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깊지만 쉽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그리고 김경기 MBN 경제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27 대책이 나온 지 3주가 다 되어갑니다.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후폭풍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집값은 조금 잡히긴 했어요, 김 기자. 그런데 또 현금 아까 보셨는데 일부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는 모습이에요. 예, 이 서울 압구정 아파트들이 대표적인데요. 네. 뭐 압구정동 뭐 대단지 아파트, 뭐 재건축 예정인 그런 대단지 아파트 다들 아시는 아파트들인데 일단 그 사례를 한번 들여보면요. 이 네. A 아파트 전용 면적 110제곱미터인 아파트인데 이번 7월, 그러니까 이번 달에 53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39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개월 사이에 14억 원이 뛴 거죠. 네, 이게 대책 발표 이후였네요. 계약일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사례도 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B 아파트인데 전용 면적 163제곱미터. 이것도 7월에 83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작년 12월에 6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20억 원 가까이 오른 거죠. 이게 6.27 대책 이후에 다 시장이 잠잠해졌다 이런 얘기만 들었었는데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네요. 소식이 들리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이 대표적인 대한민국 초고가 아파트들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전통 뭐 부자들도 많이 사시고 그리고 뭐 강호동, 유재석, 뭐 최강창민 등 뭐 이런 그런 인기 연예인들도 이렇게 네. 많이 사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최고가 아파트, 초고가 아파트는 이 매수를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현금이나 이런 자금 여력이 많은 분들이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를 했어도 그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줄었지만 매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뭐 또 급하신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을 안 내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면서 자꾸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대출을 막았는데 그리고 사실 다주택자는 이번에 대출을 또 못 받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거의 현금이 많거나 대출을 안 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게 현금 부자들이 많나요?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1인당 GNI가 100불이었을 때가 64년도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1인당 GNI가 36,600불이었습니다. 그만큼 부가 늘어났고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네.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나 어디에 살지? 이거 주거 먼저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교육 환경이 좋고 교통 환경 좋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준 그런 지역으로 이제 내 집 마련에 들어가고 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우리 김 기자님이 얘기하신 압구정동, 반포, 한남동, 성수동 뭐 이런 지역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뭐 계속 창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신고가가 창조되고 있는 실정이군요. 네. 근데 이런 모습은 좀 일부인 거죠. 대다수 예.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진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승폭이, 그러니까 매주 늘어나는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네.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이번 6월에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 3구보다 네. 이 마용성 그 중에도 특히 이 성동구랑 마포구가 많이 올랐는데요. 이게 네. 이제 보면 어느 정도 고소득 전문직 부부 이런 네. 부부들이 이게 선호하는 지역인데 이분들이 이게 집값이 더 오를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6월에 굉장히 많은 네. 아파트를 샀거든요. 지금 이 보이는 표는 6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월에 정말 6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지금 이게 주택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송파 이 강남뿐만이 아니고 강남 3구, 4구뿐만이 아니고 마포 성동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 그곳은 정말 대출의 힘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주택 매매를 한 분들의 그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 보니 대출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막히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많이 줄었죠.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 그 최근 단기 가격 상승폭이 너무 컸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이런 초강력 대출 규제도 나왔는데 더 오르진 않겠지. 이런 약간 좀 불안해하는 심리가 진정된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이게 가격 변동률이 나오잖아요. 예, 예. 지난주에 비해서 지지난주보다 지난주, 이번 주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점점 안정세를 보이기는 하는 거죠. 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27 그 초강력 대출 규제가 나온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그때가 이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간 상승률이 0.40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 바로 전주는 43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까지 2013년 이후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8년 9월이었는데 네. 그때가 그 한 주 전보다 0.47%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수준까지 가다가 그 다음 바로 대출 대책이 나오고 나오고. 40으로 네. 떨어졌고 그 다음 주에는 0.29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나오면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주에 발표 나오는 걸 예, 봐야겠군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예. 대부분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대출 규제 여파는 컸습니다. 그런데 전세 시장 영향은 조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김 기자. 근데 전세 시장은 조금 이 대책 이후에 좀 혼란스러워 보여요. 예, 이게 이 대출 규제가 워낙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전세 시장의 다양한 어떤 그 계약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게 입주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이 입주 아파트는 그 보통 이 전세 물건이 나온다는 거는 이 집주인들이 그 본인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못 하는데 근데 자금은 약간 부족하고 그래서 그 세입자에게 그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전세 잔금을 치를 때 주인이 다른 경우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전세 계약을 할 때는 건설사가 주인이겠죠. 네, 하지만 새로 입주하는 예, 아파트요. 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네. 그리고 전세 잔금을 치를 때는 이제 진짜 그 주인이. 주인이 네.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러는데 네. 이걸 막아버렸어요. 아. 근데 이 막은 이유는 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갭 투자 그러니까 제가 집을 살 때 그 전세를 줄 생각을 하고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똑같이 전세 계약을 할 때와 전세 잔금을 치를 때 주인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걸 막으려고 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았는데 이게 이 불똥이 입주 아파트에 튄 거죠. 그래서 입주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려고 하면 그 집주인 입장에선 그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구하려고 하는 임차인이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새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갭 투자를 막겠다. 갭 투자로 아파트 값이 올랐다. 이러니까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일단 조였더니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이런 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전세값 자체는 또 오르는 분위기라고 또 합니다. 교수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전세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전세값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입주 단지에서는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와서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이런 입주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런 전세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 부족에 기인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전세 시장도 약간 양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집을 전세로 구하고 싶은 사람은 대출을 받지 않아야지 입주 네, 아파트를 갈 수 네, 있겠군요.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입주 아파트는 갈 수 없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네. 그럼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 기존 아파트의 그 가야 전세 되는군요. 물건을 구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만 이 기존 아파트의 아파트. 전세 수요가 거꾸로 몰리게 되니까 네. 기존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면 입주 아파트보다 기존 아파트가 더 많으니까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전세값은 더 오를 수도 있겠네요. 이 구조라면은. 지금의 구조에서는 오를 가능성이 조금 크고요. 네. 약간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올 하반기에 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올 하반기에 그 서울과 서울 주변의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물건이 좀 나오다 보니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그렇게까지 큰 전세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봤었는데 네. 이 매매 가격이 또 주춤하게 되면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지 않고 또 전세로 가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꺾이지는 않고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도 있어요. 전세 말씀하신 대로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전세 대신 반전세, 월세 이 시장도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한 거에 따른 부작용인데 네. 이 세입자를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세입자를 구하지는 못하게 되니까 네. 근데 또 잔금 대출은 집주인이 받을 수 있거든요. 6억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반전세로 거꾸로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월세는 그러면 반전세, 월세 이런 시장은 더 늘어날까요? 앞으로 뭐 전세가 없어지는 시장도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긴 하거든요. 전세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맞아요.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특히 이제 이런 전세 제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출 규제 자체가 크게 이렇게 조금 효과를 내기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전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얻고 이러지 않았었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도와줘서 전셋집 얻는 게 일반적인 그때는 그런 지금처럼 시장 비싸지는 상황이었는데 않았으니까 더 그러지 그때 이제 않았을까요? 소득이 좀 작았죠. 네. 당시에는. 근데 이제 이게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가든 전월세 가격이든 우상향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주춤할 뿐이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배기 정도에 불과하죠.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대책 말고도 더 많다. 수요 억제책은 더 많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더 센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급 사이드에서 그 집값이 더는 오르지 않을 정도로 그 요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차관 이제 국토교통부 주택 라인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지금까지 실무에서 준비했던 그런 어떤 검토했던 것들을 이제 발표를 조만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택 가격이 더 불안하다면 또 그 외에 과거에 썼던 그런 어떤 규제 지역 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러면 뭐 세금이나 대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분야에서 약간의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출 한도도 줄게 되고 뭐 중과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거를 핀셋 지정을 해서 뭐 그 집값이 뛰는 지역에 그런 거를 지정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뭐 대통령께서 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하셨지만 기존에 이미 유예된 어떤 그런 그 세금 제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더 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시행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직까지는 칼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금융위원장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융위에 대통령께서 적절한 규제 통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오늘 금융위에서 중간에 그 관련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말을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대책으로서의 금융위에서 내놨던 그런 금리 규제 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칭찬해서 이제 좌중이 웃고 웃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따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규제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봤다. 그래서 뭐 유임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와요. 전 정부 사람인데. 네. 그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그 주택 가격이 많이 뛸 때 아직까지 뭐 정부 부처 인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과연 어떤 카드로 시장을 진정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게 사실 고민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그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불안해하는 매수 심리를 좀 진정을 시켰다는 거는 그 부분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금융위원회가 키를 갖고 지고 가는군요. 예, 네. 갖고 가는 곳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사무처장도 칭찬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계속 금융위원장의 그 지금 유임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정책의 이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호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네.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기보다는요. 자꾸 뭐 3기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해야 되겠지만 막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조금 필요성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뭐 규제 완화 같은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어떤 민간의 이익이나 내지는 공공의 이익 이런 것들이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중요하게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시킨다. 또 용적률 완화해서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을 했어요. 4기 신도시하는 유휴 용지를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네. 공급 정책이 좀 있긴 있겠어요. 네, 정비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걷어내고 또 정비 사업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서울 지역, 수도권 일부 지역에 주택 공급을 빨리 하는 게 지금으로서 가격을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집값 전망 짧게 보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이 잡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2002년 LTV가 처음 나왔을 때, 2005년 DTI가 처음 나왔을 때, 2018년 DSR이 처음 나왔을 때도 집값은 우상향했다. 공급 대책이 따르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묶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대책,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시장은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셨던 분들은 떨어진다 그러면 더 떨어지면 사야 되나 아니면 오른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된다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매수 시점을 실기하는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이 서 있는 실소유자라고 하면은 자기 자금에 맞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고요. 이때 대출 규모는 6억 원이 아니라 자기 월 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 네.
요 정도의 대출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와 월급과 이런 재산 규모와 이런 거 잘 생각해서 네,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